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9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계엄 이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윤석열은 꽤 일찍부터 계엄을 중요한 최종적인 선택지로 고려했던 것 아닌가 추정됩니다. 평소에도 종종 확 계엄해 버릴까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하고요. 특히 총선에서 진 다음에는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술자리에서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윤석열과 술자리 했던 사람들 얘기는 1시간 얘기하면 한 50분 넘어서부터는 계엄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계엄 직후 관저에서 윤석열과 만난 여권 인사들의 공통된 전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공통된 전언에 따르면은 윤석열이가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엄 직후 관저를 다녀온 사람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지 계엄을 선포하면 군대가 명령에 따라 착착 움직일 줄 알았던 것 같다라는 전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군이 어째서 불법적 계엄에 대해서 이의 제기 없이 그대로 윤석열 말을 따라야 합니까? 또 같은 질문인데 군이 전면적인 개입이나 폭력적 진압 없이 왜 지난 12월 3일에 자제력을 보였을까? 이것은 명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령이 있었지요. 4명이 한조가 돼서 국회의원 1명씩 끌어내라. 그리고 붙잡아 가서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거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자제력을 보였던 것은 시대적 맥락과 군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 민중항쟁 유혈 진압 등 명백한 헌정 파괴와 인권 침해의 주범으로 평가받았고 끝내 무기징역형을 받아서 안양교도소에 수감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7년 대선 직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동의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통합의 상징적 조치로 여겨졌지만은 이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었습니다. 향후에 있을지 모를 쿠데타에 용기를 준 셈이 됐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무고한 시민을 죽여도 시간이 지나면 용서받는다는 이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쿠데타에 앞으로 있을 쿠데타에 용기를 주었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 자신은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자제력, 과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들 용서해 줌으로써 그 끝내 사랑이 폭력을 이겼다. 이 교훈을 남기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종교인의 할 일이고요. 정치인은 두 번 다시 이런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쐐기를 박을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나치 정권에 대한 정산이 어땠습니까? 1945년 독일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시작으로 해서 나치 정권에서의 전범, 집단 학살 전쟁 범죄자를 공개 재판에 붙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최근까지도 전범과 협력자들을 추적, 처벌했고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서 시간이 지나도 죄를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프랑스는 또 어땠습니까? 한동안 파리를 나치가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프랑스는 유대인 강제 이송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전후에 드골 장군은 프랑스 전체가 저항의 상징 이었다는 역사적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자 처벌에 나섰습니다. 재판하기도 전에 10,000명이 즉결 처형됐습니다. 6,763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이 중에 786명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4만 명이 징역형, 2,702명이 종신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만 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고요. 결국 이 나라에는 더 이상 나치 독일이 또 들어와도 부역할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와, 재판 전에 10,000명이 즉결 처형됐고 800명 가까운 사람이 나중에 재판을 통해 사형에 처해졌고 언론인들도 많이 사형당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파리를 점령했을 때 곡학 아세를 펼쳤던 그리고 부역했던 그 언론인들도 펜대를 잘못 놀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도 처단이 됐습니다. 이러니 나치가 다시 부활할 여지가 없어지게 된 것이지요. 과거사 청산은 단순한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과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이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치 같은 파시즘의 부활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사법 처리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법적 도덕적 청산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두환 같은 살인마에 대한 사면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를 주는 것이 됐습니다.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5.18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끝내 그의 손자가 나서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면 조치는 실질적인 위헌보다 상징적 문화적인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는 다시 쿠데타 같은 반헌법적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경계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극우 세력이나 군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전두환의 광주 학살을 두고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광주의 북한군 투입설 등을 제기하면서 전두환의 행위를 옹호하는 미친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항쟁 역사 왜곡 처벌법이란 것이 생겼고요. 전광훈이 평화나무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현재 수사 기소를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전두환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두환을 옹호하는 놈들이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줄었겠지요. 윤석열은 여러 연설에서 자신의 계엄이 대통령으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구도로 이걸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 노동계, 시민운동 세력을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거짓 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식의 담화를 통해서 내부의 정치 세력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을 했어요. 윤석열은 다수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자주 썼습니다. 계엄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전체주의로 퇴행시키려고 했던 자가 지금 자유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윤석열은 우기고 있지만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봉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국회를 봉쇄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심지어 계엄 해제를 결의하려는 국회의원들 4명이 한조가 돼서 1명씩 끌어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군의 개입이 무조건적인 힘의 행사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 어찌 보면은 그 전두환에 대한 기본적인 구속 또 유죄 판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사면 복권했단 말이죠. 윤석열에게 똑같이 사면 복권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미래의 쿠데타에 또 힘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같은 지도자가 2번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분노 상관없습니다. 그런 얘기, 그것이 이제 동기가 돼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형을 통해 확실하게 윤석열을 단죄하고 미래의 쿠데타도 단죄해야 합니다. 딴 생각 못하게 말이죠. 비상계엄이란 형식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이 사형당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쿠데타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목사인데요. 목사예요. 이분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지금은 본회퍼 목사하면 전 세계 많은 교회, 심지어 전광훈조차도 행동하는, 실천하는 목회자로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광훈한테도. 전광훈은 이제 사실은 문재인을 살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회퍼가 옳았다,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는 히틀러를 저격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회포가요. 목사로서 살인을 금지한다라는 6계명이죠. 이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던 이유는 책임윤리 때문입니다. 책임윤리.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보았죠. 당시 히틀러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학살과 침략을 통해서 악을 생산해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가만둔다는 것은 죄를 방치하는 것이고 죄를 양산하는 것이다 라고 본회퍼 목사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암살함으로써 10계명을 위반하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만 히틀러에 대한 살해는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선택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히틀러를 통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하기 위해 히틀러 하나 제거하는 것이 차선적 윤리적 선택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당시 독일교회 90%는 친나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 90%도 친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사실 광장의 극우들, 계엄령 옳았다고 얘기하는 자들,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갈라졌다고 하는데 둘 다 보수 목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집회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 독일교회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악한 권력과 싸우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어디로 가고 악한 권력과 결탁하는 이 현실 너무나 참혹합니다. 윤석열, 사형,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계엄과 내란을 발붙이지 못하게 할 힘이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을 추가하는 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을 서울구치소에 수감케 하면 안 됩니다. 대구교도소라고 해서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교도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청송에 있어요. 경북 청송에 있는 대구교도소, 지금은 이름을 바꿨나요? 청송 2교도소로 말입니다. 그리고 전남 해남에 있는 해남교도소, 육지에서 서울과 가장 먼 곳이 바로 청송과 해남에 있는 교도소입니다. 이곳에 보내서 평생 수감케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치기 좋게, 야, 잘못 내란을 일으켰다가는 죽는구나, 이 교훈을 확실하게 심어줘야만 다음 계엄과 내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